반갑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7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캡스톤 디자인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통상 4차 산업혁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또 3D 프린팅, 또한 로봇 기술, 또 드론, 자율주행차, 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2016년도 6월에 그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포럼의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해서 이슈화되었습니다. 당시 슈밥 의장은 이전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존 산업 분야의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또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는 과거와 다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20세기에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는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자는 못 읽고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고 또 재학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혁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혁신은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은 우리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되어 왔었고요. 다만 그것이 현실 경제 속에서 그 성장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창의 융합적 교육 혁신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을 둔다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적 공간, 그리고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또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이 곧 대학 내에서 그리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 환경의 융합적 교육 혁신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또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전기기관과 기계화입니다. 1차 산업혁명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그리고 자동화 이런 생산 시스템을 주도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1853년 6월 3일 도쿄만에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 해군의 전기선이 나타납니다. 무서웠겠죠? 미국의 페리 제독은 일본의 통상을 요구합니다. 당시 일본은 이 막부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국 정책으로 통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페리 제독은 도쿄만을 봉쇄했고 화력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대포는 사거리가 한 80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쇼크에 빠졌겠죠. 그로부터 이 13년 후 1866년에 우리나라는 병인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병인박해는 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해서 천주교 신자 8,000명을 처형하는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866년 7월에 이 프랑스 함대가 이 병인박해를 빌미로 해가지고 강화도에 침입을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양완술 장군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의 총은 이 100보고 프랑스의 총은 500보가 넘는다고 보고를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당시 똑같은 기술의 차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설계한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 근대화를 이끈 정신적인 지도자로 통합니다. 이런 요시다 쇼인은 서양 오랑캐를 제압하는 올바른 방법은 서양의 기술을 배워 이 산업혁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나온 신조어 한자가 무철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입니다. 이 포르투갈 모험가 핀투라는 사람이 일본의 서양식 소총을 전수합니다. 이 조총이라는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때가. 당시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있어서 칼하고 창, 활 이런 것들로 싸움하는 전국시대입니다. 근데 이 조총이라는 새로운 신무기가 나타나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런 조총이라는 중국식 표현보다 철로 만든 재료를 포함한다는 뜻에서 이 철포라고 불렀습니다. 이 철포를 일본 발음으로 대포라고 합니다. 대포. 그래서 당시 전국시대 전쟁에서 이 대포를 가진 사람과 또 대포를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전투를 하겠죠. 그래서 대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무대포라고 합니다. 철포와 철포를 가지지 않은 무철포가 싸울 때 생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대포라는 일본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쓰이고 있습니다. 철포 없이 싸운다는 의미로 유래된 무대포입니다. 그러니까 무대포는 철포도 없이 칼하고 창하고 활을 가지고 철포가 있는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을 무대포라고 합니다. 이 무철포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흥선대원군께서는 이 척허비를 세웁니다. 프랑스와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프랑스와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에 이 세국 정책으로 맞섭니다. 그래서 전국의 주요 지점마다 척허비를 세웁니다. 이 세국의 의지를 만천하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또 노력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세도 정치와 맞서 싸우면서 이 부국 강병을 위한 민생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놓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역사에는 이러한 흥선대원군과 그의 아들 고종이죠. 고종과 많은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요시다 쇼인은 송화천숙이라는 작은 서당에서 3년간 92명의 제자를 양성을 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제자를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평등이라는 근대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더욱 구체화시킵니다. 서양에게 지금 밀리고 있는 건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머리를 숙이고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대신 약한 쪽을 찾아가지고 일본이 서구처럼 치고 나가지 않으면 일본이라는 국가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은 강력한 서구에게는 머리를 숙이고 장점을 배웠고 그 배운 장점을 일본화해서 아시아를 상대로 웅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조선을 향한 정한론입니다. 조선을 치겠다는 얘기죠. 요시다 쇼인의 많은 제자들이 그의 생각을 전수받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1등 공신이 된 기도 다카요시, 훗날 조선 침략을 주장한 야마가타 아리토모, 또 조선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된 이토 히로부미까지 모두 정한론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는 하급 무사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양자로 입적된 미천한 집안의 자식인 것을 볼 때 요시다 쇼인의 평등 사상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됩니다. 요시다 쇼이는 제자 92명을 가르쳐서 일본을 근대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요시다 쇼이는 역사 교육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죠.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서울대와 같았던 이 성균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입니다. 거기서 유학을 가르쳤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한 유생들이 성균관에 입학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균관 유생들은 졸업 후에 국가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지방에도 있었습니다. 지방의 국립대인 향교가 한 330여 개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의 사립대와 같은 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태계 선생의 도산서원, 율곡 선생의 성담서원, 또 서해의 그 병산서원 등과 같은 이 400여 개의 서원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요시다 쇼이는 맹자의 실천학적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파혼양제라는 것을 택했습니다. 파혼은 일본의 전통적인 정신, 그리고 양제는 서양의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적인 정신은 지키면서 서양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근대화 시기에 일본의 구호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 사서오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이런 유교 정신을 외우고 배웠습니다. 위정척사는 주자학으로 조선을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서양 오랑캐를 교화시키자고 했습니다. 일본의 파혼양제, 우리의 위정척사, 파혼에는 일본이 있었고 양제에는 산업혁명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위정척사에는 조선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폐위되었고 천황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일본의 제국주의의 힘이 아닙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일본은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문명사적 위대한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편승한 민족은 지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 실패하거나 산업혁명에 소외된 민족은 노예나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예외가 없는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산업혁명에 빨리 편승했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서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정의한 분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과거 수렵 채집을 했던 사회가 이 농업사회로 변한 혁명을 농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농업사회가 처음으로 산업화가 시작한 단초를 제공한 게 네덜란드에서 주도한 산업혁명입니다. 그러한 네덜란드에서 주도한 산업혁명을 발전시키면서 완성시킨 게 영국의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1780년경에 영국에서 일어난 석탄, 금속, 직물혁명입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독일과 미국에서 전기, 화학, 강철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1970년 제레미 레프팅이 말한 3차 산업혁명, ICT, 신재생에너지 이런 기술들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것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다보스 포럼에서 이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이 초지능, 초연결 사회, 즉 첨단 과학기술하고 인간, 사물이 다 연결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낙후한 독일을 강대국으로 만든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옷자락을 움켜잡지 않으면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인더스트리 4.0 아니면 소사이어티 5.0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많은 선진국에서 앞으로 다가올 대변혁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쏟고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2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